혼잔데. 하나는 아니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침대에서 편히 쉬시거나 일하실 때 즐기실 수 있는 흥미진진한 동화들을 공유합니다. 재미있거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제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자정의 북소리, 도깨비가 응답했다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정의 북소리가 3번 울린 밤 이후 그 마을에서는 사람이 아닌 것이 먼저 대답한다는 말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다. 북은 원래 소리를 내지 않아야 했다. 낡은 서고 슈쿠, 뒤편 잡초와 곰팡이 냄새에 파묻힌 채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치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 북을 보지도 기억하지도 않으려 애썼다. 북에 대해 입을 여는 것 자체가 금기였고 특히 밤에는 더더욱 그랬다. 그런데도 자정이 되면 누군가는 분명히 들었다고 했다. 둔탁하고 젖은 것처럼 울리는 소리, 마치 속이 빈 나무가 아니라 안에 무언가가 갇힌 채 두드려지는 소리. 사람들은 그 소리를 북소리라 부르지 않았다. 그저 왔다라고만 말했다. 어머니는 해가 지기 전이면 늘 같은 말을 했다. 밤에는 북 얘기하지 마라. 이름 부르면 귀신보다 먼저 온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규칙이었다. 밤에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지 말 것, 휘파람을 불지 말 것, 그리고 자정 무렵에는 손이 빈 채로 밖에 나가지 말 것. 쌀 한 줌이나 소금이라도 쥐고 있어야 했다. 이유를 묻는 아이는 없었다. 묻지 않는 것이 살아남는 법이었으니까. 나는 그 규칙들을 믿지 않았다. 적어도 그날 밤 전까지는 서울에서 내려온 것은 어머니의 장례 때문이었다. 10년 넘게 떠나 있었던 마을은 변한 것이 거의 없었다. 같은 흙길, 같은 기와지붕, 같은 눈빛들. 사람들은 나를 보며 반가워하기보다 내가 왜 돌아왔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오늘 밤은 나가지 마. 상주복을 입은 나를 보며 이웃 아주머니가 낮게 말했다. 날이 안 좋아. 날이 안 좋다는 말은 이곳에서 수십 가지 의미를 가졌다. 비가 온다는 뜻일 수도 있었고 누군가 죽는다는 뜻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날의 안 좋음은 다른 것이었다. 아주머니는 내 손을 붙잡고 쌀을 쥐어주며 속삭였다. 자정 지나면 혹시라도 소리가 들려도 절대 대답하지 마. 그때 나는 웃어넘겼다. 도시에서 살다 온 내가 이런 미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장례를 치르느라 다들 예민해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날 밤 어머니의 빈 방에서 혼자 누워있을 때까지도 자정이 가까워질수록 집 안의 공기가 서서히 식어갔다. 난방은 분명히 켜져 있었지만 마치 바닥에서부터 차가운 것이 기어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벽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 속 눈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것처럼 보였다. 공야용, 글론율렐 카카. 그 순간 들렸다. 쿵, 조금의 여운을 두고 다시 쿵, 쿵. 심장이 이유 없이 빨라졌다. 북소리라는 생각이 들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몸은 이미 굳어 있었다. 소리는 멀리서 울리는 것 같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담장 바로 너머에서 치는 것처럼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 사이 다른 소리가 섞였다. 웃음이었다. 아이의 것인지 노인의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웃음. 마치 여러 명이 동시에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뱉는 듯한 소리였다. 그 웃음 뒤로 낮고 끈적한 목소리가 들렸다.
있잖아. 안에 있어. 대답하지 말라는 말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문을 열어야 할 것 같은 느낌. 오래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소리는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어릴 적 비 오는 밤마다 꾸던 꿈. 어둠 속에서 누군가 북을 치고 있었고 나는 항상 그 소리를 따라가려다 어머니에게 붙잡히곤 했다. 그때 어머니는 늘 울먹이며 말했다. 그거 따라가면 사람 못 된다. 문고리가 아주 천천히 돌아갔다. 내가 잡지 않았는데도 문틈 사이로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이 보였다. 사람의 그림자 같았지만 그림자치고는 너무 두꺼웠다. 마치 몸에 뿔과 꼬리를 단 무언가가 사람 흉내를 내고 서 있는 것처럼. 북소리는 멎었다. 대신 숨소리가 들렸다. 내 숨이 아닌 문 밖에서 기다리는 숨. 북을 쳐준 사람이 필요해.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한 번만 도와주면 돼. 그 순간 나는 어머니의 장롱 위에 놓인 작은 북채를 보았다. 분명히 기억 속에는 존재하지 않던 물건이었다. 오래된 나무에 검게 스민 얼룩, 손자국처럼 보이는 자국들이 촘촘히 남아있었다. 나는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북채를 손에 쥐는 순간 나무결 사이로 스며 있던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차가운 것이 아니라 오래 기다린 천 같았다. 마치 누군가의 손을 대신 잡아준 것처럼 북채는 자연스럽게 내 손에 맞아떨어졌다. 문 밖의 그림자는 만족한 듯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서야 나는 그것의 얼굴을 보았다. 분명 사람의 얼굴을 닮았는데 눈과 입의 위치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웃고 있는데도 슬퍼 보였고 울고 있는데도 즐거워 보였다. 어머니가 어릴 적 이야기해주던 존재가 머릿속을 스쳤다. 도깨비, 사람이 버린 물건, 억울한 한,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 오래 쌓이면 태어난다는 존재. 장난을 좋아하지만 대가 없는 선물은 주지 않는 것들. 자정 한 번, 그것이 말했다. 오늘은 네가 쳐. 눈을 돌리자 마당 한가운데에 있어야 할 북이 보였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가죽은 거무죽죽했고 표면에는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들이 원을 그리며 남아있었다. 북을 보는 순간 심장이 이유 없이 죄어왔다. 이 북을 치면 안 된다는 걸 온몸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스며들었다.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어머니의 병원비, 장례비, 서울에서 쌓인 빚. 돌아오기 전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도깨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다. 치기만 하면 돼. 아무 일도 안 생겨. 다들 그렇게 시작했어. 나는 한 발짝 다가갔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새벽 안개가 논 사이를 흐르고 닭 울음소리가 들렸다. 마치 전날 밤의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손바닥에는 여전히 북채를 쥐었던 감각이 남아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만이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이웃들은 나를 피하듯 지나갔고 눈이 마주치면 급히 시선을 내렸다. 대신 나를 오래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다. 우물가에 앉아있던 할머니 하나가 나를 보자 낮게 웃었다. 입을 가린 채 이를 드러내지 않고 웃는 웃음이었다. 첫 소리는 어땠냐? 할머니는 묻지 말아야 할 것을 묻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다. 그러자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내 발치에 소금 한 봉지를 떨어뜨렸다. 집 앞에 뿌려. 아직은 늦지 않았을 때. 아직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귀에 남았다.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일어났다. 아주 사소해서
설명하려 들면 우스워질 정도의 것들. 밤마다 같은 꿈을 꾸었다. 북 앞에 서 있는 꿈이었다. 이번에는 내가 아니라 어머니가 북채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북을 치고 있었고 북소리에 맞춰 무언가가 하나씩 집 안으로 들어왔다. 얼굴 없는 사람들, 다리가 뒤틀린 가축, 그리고 나. 아침에 일어나면 집 안의 물건들이 조금씩 어긋나 있었다. 장롱문이 열려 있거나 어머니의 사진이 엎어져 있거나, 분명 내가 하지 않은 일인데 누군가 대신 손을 댄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북채가 항상 손이 닿는 곳에 놓여 있었다. 나는 북채를 버리려 했다. 마을 밖 가을에 던져도 보고 장작더미 속에 숨겨도 보았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현관 앞에 놓여 있었다. 흙 하나 묻지 않은 채로.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물건이 아니라 약속의 증거라는 것을. 사흘째 되는 밤, 도깨비는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문 밖이 아니라 집 안이었다. 등잔불 아래 어머니가 앉던 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다. 약속 잘 지키네. 그것은 내 얼굴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보답을 해야지. 그날 이후 내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서울에서 미뤄졌던 일자리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고 예상치 못한 보상금이 들어왔다. 빚은 정리되었고 사람들은 나를 부러운 눈으로 보았다. 마을에서도 더 이상 나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탁하는 눈빛이 늘어갔다. 혹시 밤에 북소리 들리면 그거 좋은 거라면서.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희망과 탐욕이 뒤섞여 있었다. 예전에 내가 도깨비를 바라보던 것과 같은 눈이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을에서 작은 불행들이 시작되었다. 닭이 이유 없이 죽고 아이들이 밤마다 울며 깼다. 아직은 대수롭지 않은 일들. 사람들은 그것을 액땜이라고 불렀다. 나 역시 그렇게 믿고 싶었다. 조금 잃는 대신 더 큰 것을 얻는 것이라고. 하지만 자정의 북소리는 점점 더 자주 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정의 북소리가 더 이상 특별한 사건이 아니게 되었을 때 나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다. 처음에는 사흘에 한 번이었다. 그 다음에는 이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매일 밤 들렸다. 소리는 점점 규칙을 잃어갔고 북을 치는 시간도 자정에서 조금씩 어긋났다. 11시 58분 혹은 00시 07분.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불길했다. 마치 누군가가 시계를 일부러 망가뜨리고 있는 것처럼.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북소리를 숨기지 않았다. 낮에도 술에 취한 채로 아이들 앞에서도 이야기했다. 이번엔 누가 치는 거야? 아직은 그 집이겠지. 그 집이라는 말은 언제부턴가 내 집을 뜻했다. 어느 날 마을 회관 앞에서 작은 장례가 열렸다. 갑작스럽게 심장이 멎은 노인이었다. 평소 지병도 없었고 전날까지 바티를 했다고 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액땜이야. 대신 마을이 조용해졌잖아. 조용해졌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밤은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있었다. 북소리 사이사이로 웃음과 울음이 섞여 들렸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미 이 마을에서 사라진 이름들. 그날 밤 도깨비는 내게 새로운 북채를 건넸다. 이전 것보다 짧고 무거웠다. 손잡이에는 실처럼 가느다란 머리카락들이 감겨 있었다. 이제 혼자 치는 건 끝이야.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해. 무슨 말이야? 도깨비는 웃었다. 입이 귀까지 찢어지는 웃음이었다. 다들 원하잖아. 운을 대신할 누군가를.
며칠 뒤 마을의 젊은 부부가 나를 찾아왔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병원도 점집도 다 가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그들의 손에는 쌀과 술, 그리고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봉투 안이 무엇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한 번만 북을 쳐주면 안 될까요? 아내가 말했다. 눈 밑이 퀭했다. 조금만, 정말 조금만 빌리고 싶어요. 나는 그들을 내쫓지 못했다. 어쩌면 이미 내쫓을 자격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대신해 북을 쳤다. 북소리는 전보다 낮고 길게 울렸다. 울림 속에서 분명히 다른 심장 박동이 섞여 있었다. 북을 치는 동안 젊은 부부의 집 쪽에서 불이 깜빡였다. 도깨비는 마당 한켠에 앉아 만족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 아이를 가진 것은 그 부부였다. 대신 그 아이는 울지 않았다. 태어난 날부터 아이는 단 한 번도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다. 숨은 쉬고 있었고 심장도 뛰고 있었지만 울음이라는 본능이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렀다. 조용한 아이라서 좋다며 웃었다. 그날 이후 부탁은 줄을 이었다. 시험을 앞둔 학생, 사고를 당한 남편을 둔 아내, 가게가 망해가는 상인, 모두가 같은 말을 했다. 조금만요. 대신 다른 걸 내놓을게요. 나는 북을 쳤다. 그리고 그때마다 마을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다. 처음에는 동물이었다. 소가 이유 없이 넘어져 다리를 못 쓰게 되었고 개가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 다음은 사람의 일부였다. 손가락을 다치고 한쪽 귀가 들리지 않고 꿈을 꾸지 못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다들 잘 되잖아. 나 역시 그렇게 믿으려 했다. 어머니의 꿈을 꾸기 전까지는 그날 꿈에서 어머니는 북 앞에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북을 치지 않았다. 대신 북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북가죽이 천천히 갈라지며 안쪽이 드러났고 그 안에는 작은 방이 있었다. 방 안에는 사람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얼굴이 없는 사람, 울고 있는 아이, 그리고 나를 닮은 누군가.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이제 알겠니? 우는 생기는 게 아니라 모이는 거야. 잠에서 깼을 때 베개는 젖어 있었고 귀에서는 북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아직 밤이 아니었는데도 그날 저녁 처음으로 거절했다. 더 이상 북을 칠 수 없다고 말했다. 사람들의 얼굴이 그 순간 어떻게 변했는지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감사도 이해도 아닌 표정. 배신당했다는 얼굴이었다. 우릴 여기까지 끌어놓고 이제 와서. 그날 밤 북은 저절로 울렸다. 나는 북을 부수려 했다. 도끼를 들고 마당으로 나가 북을 내리쳤다. 나무는 갈라졌지만 북가죽은 찢어지지 않았다. 대신 북 안에서 소리가 났다.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안쪽에서 긁어내는 소리. 아파. 누군가가 말했다. 그 목소리는 내 것이었다. 뒤돌아보니 도깨비가 서 있었다. 예전처럼 웃고 있지 않았다. 얼굴에는 짙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이제 와서 멈추면 사인한 알첸 이 갈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도깨비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제대로 쳐. 그 말의 의미를 나는 알고 있었다. 자정이 다가온다. 이번 북소리는 누군가의 운이 아니라 이 마을 자체를 치게 될 것이다. 나는 북 앞에 섰다.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바람이 멎었다. 멀리서 사람들이 숨을 죽이는 기척이 느껴졌다. 도깨비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북표면에 수많은 얼굴이 비쳤다. 모두 내가 알고 있는 얼굴들이었다.
북채를 들었을 때 손이 떨렸다. 이 선택이 무엇을 부를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북을 내려쳤다. 북을 내려치는 순간 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대신 숨이 새어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수십, 수백의 숨이 동시에 내쉬어졌다가 다시 들이마시는 소리. 마치 북이 아니라 오래 봉인된 공간의 문을 열어버린 것처럼. 마을의 어둠이 한꺼번에 기울었다. 불이 꺼진 것이 아니라 빛이 삼켜졌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달은 그대로 떠 있었지만 달빛이 땅에 닿지 않았다. 그림자들이 서로 엉겨붙으며 형태를 바꾸기 시작했다. 사람의 다리, 짐승의 몸통, 뒤틀린 얼굴이 한 덩어리처럼 꿈틀거렸다. 그때 북 안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철컥, 꿈에서 보았던 그 작은 방이 이제는 눈앞에 있었다. 북가죽이 완전히 갈라지며 안쪽의 공간이 드러났다. 방 안에는 사람들이 서 있었다. 아니, 서 있으려 애쓰고 있었다.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 듯 모두 조금씩 떠 있었다. 나가도 돼? 아이의 목소리였다. 울지 않는 아이. 그 젊은 부부의 아이였다. 아이는 내게 손을 내밀었다. 손바닥에는 주름이 하나도 없었다. 태어난 적 없는 손처럼 매끈했다. 그 뒤로 노인들이 보였다. 갑자기 죽었던 그 노인, 사고로 팔을 잃은 남자, 꿈을 잃어버린 여자. 그리고 그들 사이 가장 안쪽에 어머니가 있었다. 멈춰. 어머니가 말했다. 이제부터는 네가 치는 게 아니야.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북채를 내려놓으려 했지만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북채가 아니라 내 팔 자체가 북채가 된 것처럼. 도깨비는 운을 만들지 않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사람들이 모아준 걸 대신 흔들어줄 뿐이야. 그 순간 등 뒤에서 박수가 들렸다. 짝, 짝, 도깨비가 나타났다. 처음보다 훨씬 작아져 있었다. 뿔은 부러져 있었고 웃음도 얇았다. 이제야 이해했네. 그래서 마지막은 항상 집으로 돌아와. 뭘 원해? 내가 물었다. 도깨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균형. 그날 밤 북은 계속 울렸다. 하지만 치는 이는 나도 도깨비도 아니었다. 마을 자체가 울리고 있었다. 집들이 삐걱였고 우물이 넘쳤고 오래된 묘들이 갈라졌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이 쌓아 올린 것들의 귀결이라는 걸. 사람들은 하나씩 기억을 잃었다. 북을 부탁했던 기억, 대신 누군가를 희생시켰다는 사실. 아이를 얻기 위해 무엇을 내놓았는지. 기억은 북 안의 방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 방은 점점 넓어졌다. 나는 마지막으로 북을 쳤다. 이번에는 소리가 났다. 아주 작고 낮은 소리. 장례 때 울리던 곡소리와 닮은 소리. 그 소리에 맞춰 방 안의 사람들이 하나씩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마을의 경계에서 멈춰 섰다. 사람도 귀도 아닌 상태로 이곳을 떠나지 못하게 된 증거처럼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방 안에 남아 있었다. 같이 가.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누군가는 여길 지켜야 해. 다음에 또 북을 치려는 사람이 오면 그때서야 나는 알았다. 이 자리가 무엇인지, 북이 왜 사라지지 않았는지, 도깨비가 왜 점점 작아졌는지. 새벽이 왔을 때 마을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북은 더 이상 마당에 없었다. 대신 서고 뒤편에 작은 사당이 생겨 있었다. 어젯밤까지 없던 곳이었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을 살았다. 누군가는 아이를 안고 웃었고 누군가는 밭으로 나갔다. 하지만 모두가 한 가지씩 잃어버린 것이 있었다.
밤이 되면 이유 없이 문 앞에 소금이나 쌀을 놓는 습관. 왜 그러는지는 몰랐다. 나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떠날 수 없었다. 자정이 되면 사당 안에서 아주 약한 북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치는 소리는 아니다. 안쪽에서 누군가가 손바닥으로 두드리는 소리. 있잖아. 안에 있어. 그 질문에 이제는 내가 대답한다. 대답하지 않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북채를 쥐게 될 테니까. 사당을 지키는 일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생각보다 잔인했다. 자정의 북소리는 더 이상 마을 전체를 흔들지 않았다. 대신 아주 약하게, 숨결처럼 사당 안쪽에서만 울렸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느끼는 사람은 점점 늘어갔다. 이유 없이 잠에서 깨문을 확인하는 사람들, 밤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는 아이들. 그들은 아직 북을 보지 못했을 뿐이었다. 나는 사당의 문을 열지 않았다.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지키는 사람은 열지 않아도 안다. 북이 원할 때와 사람이 원할 때의 차이를. 그러나 마을은 다시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 이상을 느낀 건 그 울지 않던 아이였다. 아이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오래전 꿈에서 보았던 사람들처럼 윤곽이 흐릿해 보였다. 그녀는 아이가 밤마다 사당 쪽을 향해 손을 뻗는다고 했다. 울음은 여전히 없었지만 입을 벌린 채 무언가를 새는 듯한 소리를 낸다고. 선생님. 그녀는 나를 그렇게 불렀다. 아이한테 무언가 붙은 걸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에 소금을 쥐어주었다. 그녀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 또한 이미 규칙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아이는 처음으로 울었다. 울음은 길지 않았지만 북소리와 정확히 같은 리듬이었다. 울음이 멎자 사당 안에서 하나의 숨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 숨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지만 마을의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깊게 잠들었다. 며칠 뒤 낯선 이가 마을에 들어왔다. 외지인 특유의 옷차림, 낡은 가방,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질문. 여기 예전에 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자정에 치면 운이 바뀐다고.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야기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는 것을. 도깨비는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대신 이야기들이 스스로 걸어 다녔다. 술자리에서, 인터넷에서 떠도는 괴담의 형태로. 북은 사라졌는데 북에 대한 욕망은 더 커지고 있었다. 외지인은 사당 앞까지 왔다. 문은 닫혀 있었고 나는 그 앞에 서 있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는 나를 보며 고개를 기울였다. 아무것도 없으면 지킬 필요도 없잖아요. 그 말에 사당 안에서 북소리가 한 번 울렸다. 아주 분명하게. 외지인의 눈이 반짝였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꿈을 꾸었다. 북 안의 방이었다. 방은 이전보다 훨씬 넓어져 있었고 벽마다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지워진 이름, 반쯤 남은 이름, 그리고 이제 막 새겨지기 시작한 이름들. 어머니는 그 안에 없었다. 대신 내가 있었다. 여러 명의 내가. 사당 앞에 서 있는 나, 북을 치는 나, 도망치려다 붙잡힌 나. 그중 하나가 나를 보며 말했다. 다음은 내 차례야. 잠에서 깼을 때 사당의 문이 열려 있었다. 문 앞에는 외지인이 쓰러져 있었다. 살아 있었지만 눈이 뜨여 있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작은 북채가 쥐어져 있었다. 내가 본 적 없는 아주 오래된 북채였다. 그날 이후 마을의 밤은 다시 길어졌다. 사람들은 조금씩 변해갔다. 직접 부탁하지는 않았지만 눈빛으로 요구했다. 누군가 잘 되면 다른 누군가가 갑자기 시들었다. 병이 났고
대신 기억이 사라졌다. 아이가 태어나고 대신 이름이 없어졌다. 나는 선택해야 했다. 사당을 닫아 모두를 지키는 대신 서서히 썩게 둘 것인지, 아니면 다시 북을 꺼내 한 번에 끝낼 것인지. 자정이 다가왔다. 사당 안에서 북소리가 이전보다 크게 울렸다. 이제는 분명히 치는 소리였다. 문 안쪽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이번에는 네가 아니라도 돼. 나는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했다. 오래전부터 잡고 있었던 것처럼. 그 순간 마을 어딘가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울지 않던 그 아이의 웃음이었다. 너무 밝아서 오히려 공포에 가까운 소리.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문 안쪽은 어둡지 않았다. 어둠이 없다는 표현이 더 맞았다. 밝음도 그림자도 없이 모든 것이 기다리고 있는 공간이었다. 공기는 움직이지 않았고 시간도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북은 중앙에 놓여 있었다. 예전보다 작아졌지만 더 단단해 보였다. 가죽 표면에는 이제 얼굴이 아니라 이름들이 떠올라 있었다. 말로 부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이름들. 잊힌 이름, 빼앗긴 이름, 스스로 버린 이름. 외지인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뜨여 있지 않았지만 입은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선택받았어. 그는 중얼거렸다.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운을 원했을 뿐이야. 그 말은 너무 익숙해서 나는 잠시 그가 나인지 헷갈렸다. 북 옆에는 도깨비가 서 있었다. 아니, 서 있었다기보다는 형태만 남아 있었다. 뿔은 거의 사라졌고 몸은 연기처럼 흐릿했다. 이제 곧 끝이야. 도깨비가 말했다. 지키는 자가 오래 서 있으면 신도 귀도 닮아가거든.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후어, 도깨비는 북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대신 치지 않게 하면 돼. 운을 나누지 않고 한 곳에 모으는 거야. 나는 이해했다. 그 말의 뜻을. 지금까지 북은 분산시키는 도구였다. 누군가의 불행을 다른 누군가에게 옮기는 방식.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모든 한을 한 몸에 모으는 방식. 그럼 그 몸은? 도깨비는 웃었다. 예전처럼 장난스러운 웃음이 아니었다. 이미 정해져 있잖아. 나는 외지인의 손에서 북채를 떼어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한 얼굴이었다. 책임을 넘길 수 있다는 안도감. 사람들은 언제나 그 순간에 가장 가벼워진다. 사당 밖에서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마을의 모든 문이 동시에 삐걱이며 울렸다.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뒤척였고 누군가는 이유 없이 눈물을 흘렸다. 북 앞에 섰을 때 내 이름이 가장 선명하게 떠올랐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꿈이 아니었다. 도망치지 않았구나. 이게 지키는 거라면. 내가 말했다. 끝까지 해볼게. 북채를 들었을 때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대신 무게가 느껴졌다. 지금까지 이 마을에서 흘린 모든 후회와 욕심, 말하지 못한 사과들이 한꺼번에 얹힌 무게. 첫 번째 북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두 번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세 번째를 내려쳤을 때 소리는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울렸다. 숨이 막혔다. 눈앞에 수많은 장면이 스쳤다. 아이를 얻기 위해 고개를 숙이던 부부, 액땜이라며 웃던 사람들,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었던 아이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의 끝에 서 있던 나 자신. 나는 쓰러지지 않았다. 쓰러질 수 없었다. 새벽이 오기 전 마을은 한번 크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해졌다. 북소리는 완전히 멎었다. 사당 안의 공간은 서서히 접히듯 사라졌고 북은 재처럼 흩어졌다. 도깨비는 마지막으로 나를 보았다. 이제
진짜 이야기만 남겠네. 사람들이 믿고 싶은 이야기. 그 말을 끝으로 도깨비는 사라졌다. 아침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기억을 되찾았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누가 무엇을 바랐고 그 대가로 무엇이 사라졌는지 누구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를 오래 바라보았다. 이전과 다른 눈으로 외지인은 마을을 떠났다. 깨어난 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는 북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묻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다. 사당은 그날로 허물어졌다. 그 자리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다만 밤이 되면 그 자리를 피해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유는 몰랐다. 그냥 발걸음이 그쪽으로 가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마을에 있다. 예전처럼 자정을 기다리지는 않는다. 대신 밤이 오면 문 앞에 소금과 쌀을 놓는다. 누구에게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웃들도 따라하기 시작했다. 북은 없지만 기억은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 아주 깊은 밤에 내 심장 어딘가에서 둔탁한 울림이 느껴진다. 그때마다 나는 속으로 말한다. 아직은 괜찮다고. 그 후로 몇 해가 흘렀다. 사람들은 다시 농사를 지었고 아이들은 자랐다. 밤에 휘파람을 불지 않는 이유를 묻는 아이는 없었다. 그저 어른들이 그러지 말라고 했고 어른들조차 왜인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설명되지 않는 규칙만 남아있었다. 나는 점점 말을 잃어갔다. 필요 없는 말부터 사라졌다. 대신 소리에는 예민해졌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우물 속 물이 뒤집히는 소리, 사람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소리까지. 특히 자정 무렵 마을이 숨을 고르는 그 짧은 틈이 가장 또렷하게 들렸다. 그 틈에서 가끔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북소리는 아니었다. 너무 작았고 너무 안쪽에서 울렸다. 마치 뼈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 그럴 때면 나는 가만히 앉아 손바닥을 심장 위에 올렸다. 소리는 언제나 거기에서 시작됐으니까. 어느 여름 큰 비가 내렸다. 산이 무너질 만큼의 비였다. 마을 아래쪽 집 몇 채가 쓸려 내려갔고 노는 진흙으로 뒤덮였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하늘을 원망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대신 치러왔다는 사실을 그제야 몸으로 느끼는 듯 했다. 그날 밤 아이 하나가 사라졌다. 울지 않던 그 아이였다. 이제는 또래처럼 웃고 뛰어다니던 아이. 사람들은 모두 그 아이를 찾으러 나섰다. 손전등 불빛이 빗속을 가르며 흔들렸고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밤새 이어졌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도 움직이지 못했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사당이 있던 자리, 이제는 풀만 자라는 빈터, 빗물이 고여 작은 웅덩이가 된 그곳에서 아이는 서 있었다. 젖지도 않은 채로 발밑의 물에는 파문이 없었다. 여기 있었네. 내가 말했다. 아이는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 안쪽이 예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다. 너무 깊어서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아저씨, 아이가 물었다. 아내, 아직 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손을 잡았다. 손은 따뜻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다. 그 사실이 오히려 나를 아프게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는 다시 웃었다. 그 웃음은 정상적이었고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이는 밤이 되면 잠들지 않았다. 눈을 감고 누워 있으면서도 늘 깨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해 겨울 마을에서 마지막 장례가 치러졌다. 북과 관련된 사람이었다. 직접 치지는 않았지만 가장 많이 부탁했던 사람. 관이 땅에 내려갈 때 나는 심장 깊은 곳에서 울림 하나가 사라지는 걸 느꼈다. 그제야 알았다. 모으는 데에는 끝이 있지만
사라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밤이 깊어갈수록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대신 다른 것이 남았다. 아주 오래된 감정, 말로 부르지 못하는 한치엔. 그것은 소리가 아니라 무게로 존재했다. 나는 그 무게를 안고 살아갔다. 어느 날 마을 입구에 또 다른 외지인이 섰다. 이번에는 젊은 여자였다. 휴대전화를 들고 이곳저곳을 찍고 있었다. 괴담을 수집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여기서요, 그녀가 말했다. 자정에 이상한 소리가 난다면서요. 나는 그녀를 보았다. 예전에 나와 비슷한 눈이었다. 믿지 않으면서도 어딘가 기대하는 눈. 아무것도 안 납니다. 내가 말했다.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심장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 멎어있던 울림이 한번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아주 미약했지만 분명했다.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쿵. 아주 조심스러운 소리였다. 나는 문 앞에 섰다. 열지 않았다. 문 밖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요, 안에 계세요? 나는 숨을 고르고 아주 낮게 말했다. 여긴 들어오면 안 돼요. 문 밖의 기척은 한동안 머물다 천천히 사라졌다.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마치 뒤돌아보지 않고 사라진 것처럼. 그날 이후 더 이상 외지인은 오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알고 있다. 이야기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북은 사라졌지만 자정은 여전히 온다. 사람의 욕심은 형태를 바꿀 뿐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누군가는 언젠가 다시 묻게 될 것이다. 그때도 나는 여기 있을까? 아니면 그 질문 자체가 다른 누군가의 심장에서 울리게 될까?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자정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았다. 시계는 여전히 공윤견율롬 연이어 개종을 가리켰고 바람은 같은 방향으로 불었지만 두드리는 소리만은 완전히 사라졌다. 처음에는 그것이 안도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끝났다고, 이제 아무도 묻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공허가 찾아왔다. 마치 오래 함께 살던 병이 사라진 뒤 몸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잊어버린 것처럼. 심장은 조용했고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나는 밤마다 문 앞에 쌀과 소금을 놓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아도. 그건 약속이 아니라 습관이 된 죄책감이었기 때문이다. 몇 달 뒤 울지 않던 그 아이가 나를 찾아왔다. 이제는 키가 많이 자라 있었고 눈빛도 평범한 아이와 다르지 않았다.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나 예전에 여기 있었죠? 사당이 있던 자리에서 빗속에 서 있던 그날을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대신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아이는 그 손길에 잠시 눈을 감았다. 가끔요. 아이가 말했다.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기다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말에 내 심장이 아주 약하게 울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북소리가 아니었다. 끝을 확인하는 소리였다. 그럼 그때는 내가 말했다. 아무것도 하지 마. 아이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 역시 이 마을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몇 번 더 지나갔다. 마을에는 더 이상 북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있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것을 잊었다기보다 처음부터 몰랐던 것처럼 살았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알았다. 자정을 지나도 아무것도 묻지 않는 밤이 계속된다면 그 자체로 이 이야기는 완성이라는 것을. 도깨비는 다시 오지 않았다. 북도 방도 거래도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남아 있었다.
사람들이 너무 절박해질 때, 운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스칠 때, 이 마을 쪽을 떠올리지 않게 되는 이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나밖에 없었다. 나는 여전히 이곳에 있다. 지키는 것도 막는 것도 아닌 채로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정이 지나간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 그걸 확인한 뒤에야 나는 비로소 눈을 감는다.